예, 안녕하세요. 전통놀이학교에서 진행하는 전통놀이 공개 강좌 제3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공개 강좌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1차, 2차 공개 강좌에 이어서 제3차 공개 강좌가 6월 8일 수요일 그리고 6월 15일 수요일 그래서 총 2회 4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1강 전통놀이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제2강은 인문학의 눈으로 읽는 전통놀이가 오늘 게시가 되고요. 제3강과 제4강은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단행본이나 관련된 주요한 책을 소개를 하고요. 제4강에서는 전통놀이의 문화 콘텐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사극, 뭐 축제 등 그걸 종합해서 강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제3차 제1회 강좌는 전통놀이의 개념입니다. 여러 번 공개 강좌에서 진행을 했지만 오늘 처음 이 유튜브 강좌를 듣는 분을 위하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에 대한 개념은 크게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전승놀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놀이는 말 그대로 역사적 개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문헌적으로 근거나 문헌적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라면 보통 전통성이 있다. 그래서 전통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 가운데 전래놀이입니다. 전래는 말 그대로 전해 오는 것. 그래서 민간에 오랫동안 전승은 되지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역사적 시작점이라든지 또는 어느 시대에 집중적으로 했는지 하는 역사적 시대성도 불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이나 지역성은 조금 모호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민간에 꾸준히 전승되는 놀이. 그러니까 전통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문헌적으로 고증을 하거나 또는 역사적 자료 같은 것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전래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래놀이는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하면 되고요. 전통놀이는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놀이입니다. 물론 민간에 이렇게 전승돼서 널리 행해지는 놀이이기 때문에 전래놀이나 전통놀이도 엄밀히 말하면 민속적 개념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개념으로 규정을 할 때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시풍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시풍속놀이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해서 민속놀이로 개념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속놀이는 명절이나 세시풍속 또는 지역적 생활풍습과 연결돼서 지역의 특정한 축제라든지 또는 공동체 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놀이 등을 종합해서 민속놀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는 놀이 이렇게 규정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한국민속대관이라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에 관한 가장 종합화된 백과사전과 같은 건데 총 6권으로 정리해서 출간을 했는데 그중에 제4권이 세시풍속 전승놀이입니다. 여기서도 세시풍속은 민속놀이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승놀이는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성이 있기도 하고 또는 짧은 시간적 연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 자주 접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마 눈여겨봤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놀이들.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놀이. 그래서 이걸 전승놀이라고 해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만 한국민속대관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례와 생활적 요소가 많은 놀이로서 민간에 그냥 전통적으로 쭉 계승되는 전승되는 놀이다. 이 정도로 개념을 하면
전통놀이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의 개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전래놀이, 민속놀이, 전승놀이. 그래서 전통놀이는 문헌적 근거와 역사적 개성성이 있는 놀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전래놀이는 민간에 꾸준하게 전승되고 행해지는 놀이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민속놀이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는 놀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이는 않지만 전승놀이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놀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통놀이의 종류입니다. 물론 전통놀이를 직접 이렇게 전승하고 전통놀이 지도서로 활동할 때 이것을 전부 이렇게 구분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통놀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가장 일반적인 분류가 개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전래놀이, 전통놀이, 민속놀이, 앞에 설명한 그 개념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전승놀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전래놀이, 전통놀이, 민속놀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래놀이는 그냥 민간에 꾸준하게 전해오는 놀이이기 때문에 역사성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늘 시대마다 놀았던 놀이들입니다. 그래서 기산 김증군의 그 풍속도에 보면, 또는 풍속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이 놀았던 놀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아주 소중한 민속화인데요. 이렇게 공기놀이, 팽이치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은 어디서 전래된 건지, 자생적인 건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역에서 또는 어느 시기에 꾸준하게 놀았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지 익숙했던 놀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래놀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통놀이는 주로 역사적 근거라든지 역사적 개성성, 또는 문헌적 근거와 문헌적 자료가 있다 보니까 가능한 지식인들이 놀았던 놀이들이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판놀이라고 하는 형태, 물론 이것이 나중에 도박으로도 발전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놀이는 여가성을 기본, 유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전통놀이는 판놀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기산풍속도에 있는 장기라든지, 또는 종경도, 우리가 승경도라고 부르는 종경도, 바둑,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전통놀이로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놀았는지 정확한 기록과 함께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놀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속놀이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 세시풍속과 어우러져서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오날, 어떤 특정한 단오에, 그래서 그네뛰기, 우리가 춘향전에 나오는 그 그네, 그다음에 널뛰기, 그리고 윷놀이는 주로 이제 연말에서 정월 대보름, 그다음에 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입춘 때까지 겨울 때 주로 많이 놀았던 이런 윷놀이고, 또 윷놀이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또 척사대회라 해서 하나의 공동체 놀이로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민속놀이적 성격도 무지 강하고, 또 윷놀이는 기록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놀이적 성격도 무지 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윷놀이는 민속놀이로 분류할 수도 있고 전통놀이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계절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놀이가 꼭 봄에만 하고 여름에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시풍속을 이해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로 봄에 이제 매사냥놀이, 물론 매사냥은 좀 고급스럽고 또 국가적 단위 또는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놀았죠. 일반 백성들이 매를 키워서 한가하게 매사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도 응방이 있었고, 응방에서 이런 송골매라는 이런 매를 키워서 꿩이나 이런 새들을 잡았던 매사냥, 아주 이렇게 역동적이고 무지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박용순 응사께서 매사냥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고, 탑돌이는 단순하게 복을 빈다는 것도 있지만 또는 연인들이 만나거나 또는 헤어져서 각 마을에 살던 동무들이 각각 시집을 갔지만 이런 탑돌이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절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동무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만나기도 하고 시집간 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나 친정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탑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돌이는 놀이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회합 또는 동기 간의 만남, 이런 끈끈한 정을 포함하는 행사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름에 하는 놀이 중에 주로 이제 단오를 지나서 7월 7설 때까지 서울 지역에서 특히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뭐 광통교나 수표교에 양편을 남겨서 막 치열하게 석전, 돌 던지기를 했던, 시골에서는 주로 정월 대보름에서 3월 삼진날 전후해서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아주 치열하게 그 보름달 뜨면 마을 어떤 동구 그 언덕이나 이런 데서 또는 논두렁을 사이에 두고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게 바로 이 석전이었고요. 영국의 화보인 그체픽의 1902년도 2월 8일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는 참고루입니다. 주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좀 더위가 있을 때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또는 농부들이 나무 밑에서 놀이를 하는데 뭐 고누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누의 가장 높은 단계 참고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름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놀이 중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강강술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는 명랑대첩에서 이 강강술래가 벌어졌고요. 영화 명랑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랑대첩 축제에서는 늘 강강술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메뚜기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든지 또는 그 피의 줄기를 가지고 메뚜기를 잡아서 꽈서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메뚜기를 볶아서 먹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이걸로 술 안주도 하고 막걸리 안주도 하던 그런 메뚜기 잡기, 메뚜기 잡이 또는 메뚜기 잡기라고 하는데, 이곳은 경북 의성의 모흥 황토 정부화 마을에서 도시에 사는 가족 단위로 와서 메뚜기를, 여기는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양평이라든지 경북 의성 같은 데서는 메뚜기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메뚜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잡이도 아주 즐거운, 우리가 가을에 단백질이 부족할 때 이 메뚜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겨울에는 주로 이제 미꾸라지 잡이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봄에는 개구리 또는 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또는 그 초가집에 군뱅이, 그러니까 매미의 유충이죠. 군뱅이 같은 것을 잡아서 이제 주로 단백질을 보충했는데, 서민들은 그렇죠. 서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대표적인 게 메뚜기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겨울의 놀이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연날리기인데, 사극 보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연날리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특히 남자 아이들이 많이 놀았던 게 자치기입니다. 자치기는 나무 막대 하나에다가 작은 나무 막대를 잘라서 이쪽 면과 반대면을 잘라서 그 잘린 면을 톡 치면 그 작은 막대가 오를 때 이 긴 막대로 때려서 멀리 날려서 이 자에, 이 자치기의 잣대로 이렇게 재서 뭐 예를 들어서 500자, 뭐 1000자 이렇게 내기를 했던, 그래서 겨울에 주로 이제 논이 얼면 또는 밭 같은데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밭이 평평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놀았던 것이 바로 자치기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분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실내에서 노는 놀이, 실외에서 하는 놀이, 그리고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하는 놀이. 물론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느냐, 구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실내 놀이는 이제 주로 바둑, 물론 바둑이 꼭 실내만을 하지는 않죠. 동구밭에 큰 느티나무 밑에서 평상을 놓고 거기서 노인분들이 바둑을 둘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주로 실내에서 많이 두고요. 육박과 같은 전통놀이도 주로 바깥에서 놀지만 이것은
한국 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이 전통놀이를 이렇게 서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놀이로 변화시켜서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내 놀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실외 놀이수는 이제 주로 이제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회 다리밟기나 수표교회 다리밟기. 그래서 서울 중구청에서는 매월 그 시민의 날이라든지 단오날 이렇게 광통교 다리밟기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로 이제 5월에서 이제 추석 때, 특히 이제 5월 단오 때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씨름. 그래서 각 그 마을에 내가 있으면 내에 이제 모래벌에서 실제 장사 씨름 대회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실외놀이는 이렇게 씨름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놀이는 뭐 고누 같은 거 안에서도 놀 수 있고 동구밭 또는 그 추녀 동구밭 느티나무 밑에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딱지치기 같은 거 실내에서 하지만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오징어 게임에서는 첫 그 강렬한 인상을 줬죠. 이걸 통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던 공유가 때 딱지를 가져와서 그때 놀았던 요 장면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실내, 실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놀이고요. 이러한 이제 놀이의 개념을 분류한다면 이렇게 뭐 어린이 놀이, 어른 놀이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도박놀이, 비도박놀이 뭐 이렇게 분류도 할 수가 있고 분류는 다양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분류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놀이는 뭐 공기놀이 같은 거, 그다음에 어른들은 도박성이 강한 장기나 바둑도 어린아이가 놀지만 대표로 골패라든지 투전이라든지 쌍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이제 어른들이 도박성으로 많이 놀았던 놀이. 이렇게 해서 어린이 놀이, 어른 놀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성별로 해가지고 여자 놀이, 남자 놀이.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이제 고무줄놀이라든지 이제 주로 공기놀이를 참 많이 했고요. 남자들은 뭐 자치기라든지 팽이치기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성별로도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놀이를 분류할 때 나이에 따른 분류, 성별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이렇게 장소에 따른 분류, 그리고 계절에 따른 분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념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전통놀이의 내용과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놀이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전통놀이의 이론 구축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 전통놀이는 이렇다는, 그래서 오늘은 전통놀이 중에서 경계해야 될 5가지, 그리고 전통놀이를 하는 7가지 이유, 그리고 전통놀이를 하면 좋은 9가지 덕목, 그래서 5개, 7목, 9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놀이 학교에서 전통놀이의 이론적 개념화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5개는 도박성을 경계하라. 도박으로 가게 되면 놀이가 이제 목숨을 건 그리고 의의를 상하게 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성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뭐냐, 마지막에는 중독성입니다. 중독이 되면 도박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놀이에 너무 빠지게 되면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놀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쉬움과 설렘입니다. 시작할 때는 설렘이 있어야 되고요. 끝날 때는 다음에 또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렘과 아쉬움을 남길 때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승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전통놀이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강한 승부욕을 갖게 되면, 물론 놀이나 모든 게임은 승부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 승부욕이 상대의 기분까지 상할 정도로 뛰어넘어 버리면 상대방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패자는 단지 놀이에 졌을 뿐인데 인생에 졌거나 실력에 졌거나 이런 거란 감각을 갖게 되면 이게 모멸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호승심은 상대에 대한 모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놀이에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안일하죠. 사람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빠져가지고 삶에 이렇게
흐름, 패턴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도박성, 시간 소모, 호승심, 안일함, 중독성을 경계하라. 이게 전통놀이에서 우리가 5가지 경계, 그래서 5개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7가지 목적도 뭐 10개도 될 수 있고 15개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생각나는 데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놀이는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휴식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삶의 근거, 자신의 실존, 존재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호모 루덴스라고 그래요. 놀이하는 인간.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 휴식입니다. 놀이는 호승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엄청 힘들고 이것을 풀어주고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이게 2번째고, 그 다음에 놀이가 즐거워야 됩니다. 의무를 가지면 놀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바둑을 두면 머리가 좋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바둑하는 기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놀이가 재미없는 거예요. 자꾸만 눈치를 보는 거죠, 뒤에. 그러면 그것은 교육이 돼버리는 거죠. 놀이는 교육이 되면 안 돼요. 놀이는 그냥 즐거움입니다.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놀이는 상대방과 어울리는 겁니다. 다양한 상대와 어울리면서 야 오늘 놀지만 내일 또 재밌게 놀자. 그래서 상대가 늘 벗이 돼서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하려면 어울리는 겁니다.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전통놀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돈을 쓰지만 전통놀이는 이렇게 금을 거서 할 수도 있고요. 나무를 잘라서 자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상술이나 도토리를 가지고 구슬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지만 놀이에 시간을 너무 쏟아다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당하게 설레임과 적당하게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으면 다음. 그래서 우리가 페스티벌 축제의 가장 기본이 설레임과 아쉬움인데 그게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아쉬움과 설레임이 반복될 때 놀이는 즐거운 겁니다. 이것이 전통놀이를 하는 7가지 목적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전통놀이 지도를 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전통놀이 지도를 가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전통놀이 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전통놀이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왜? 전통놀이는 과학적, 수리적 과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가지 좋은 점 중에서 한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전통놀이를 하면요. 아이들끼리 소통을 잘합니다. 게임은 혼자 하는 거지만 전통놀이는 서로 여러 사람이 같이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놀이는 한 사람이라도 난 재미없어 하고 빠져버리면 놀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전통놀이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다음에 놀이는 아이들끼리 서로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정해서 스스로 그 규칙에 맞게 하는 주체적 놀이, 주체적 놀이, 능동적 놀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놀이를 함으로써 다양한 서로 약간씩 다르면서도 다양한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통놀이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놀이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 놀이입니다. 여기는 동물이나 다른 게 뛰어들 틈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람과 사람의 놀이다. 그리고 전통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놀이의 세계, 이걸 공간이라고 그러죠. 전통놀이의 세계를 다양하게 또 경험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전통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응용력, 변화에 대한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한다. 그다음에 여러 연령대가 참가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공유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삶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지 실내든 실외든 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벗어나는 유희,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9가지 덕목이다. 여기다 이제 10가지를 하면 전통놀이는 과학과 철학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 과학 원리, 그러니까 팽이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든지 윷놀이의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지만 윷놀이에 갖고 있는 우리의 동아시아의 철학, 육박이 갖고 있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뭐 이러한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철학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러면 9덕에서 10덕, 11덕, 12덕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9개를 잡아서 5개, 7목, 9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전통놀이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것을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5개, 7목,
구덕을 좀 더 내용을 보충한다면 아마 좋은 강의 교환과 어떤 전통놀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구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놀이는 과거에는 삶의 영역 속에 다양하게 있었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는 사실 전통놀이는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오락이라든지 레저라든지 뭐 PC, 스마트폰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가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절대로 이기고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통놀이가 갖고 있는 덕목들이 있죠. 이것들은 내일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콘텐츠, 교육 콘텐츠, 다른 여러 가지 유희, 여흥 콘텐츠로 변화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놀이의 내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통놀이는 과거의 모습에서 오늘의 현실을 딛고 내일에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전통놀이를 응용할지는 오늘에 우리가 고민하면 내일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통놀이에 대한 오늘 개념 종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다양하고 교육적이고 내용이 풍부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시 중입니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공개 강좌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